36회 오전 짝수 문제 보실게요. 1번 수정 확대 가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2.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주한다. 3. 노인과 친인척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 4. 부모 중 한 명과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산다. 5.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요거는 수정확대 가족이고, 빈둥지 증후군 있죠, 또 하나가. 수정확대 가족이랑 빈둥지 증후군, 이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빈둥지 증후군은 둥지가 빈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자녀가 떠나고 노부부만 남아있는. 부모만 남아있는 그런 가족의 형태에 그때 나타나는 우울감 이런 거가 빈둥지 증후군이에요. 2번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외향성이 나타난다. 2. 의존성이 증가한다. 3. 의사결정이 빠르다. 4.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사라진다. 5. 일을 처리할 때 새로운 방식을 선호한다. 몇 번일까요? 예, 2번에 의존성이 증가한다. 외향성은 감소예요. 외향성 감소랑 같은 말이 내향성 증가. 내향성 증가. 내향성이 증가하면 외향성은 감소가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의사결정이 느리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심해요. 그래서 물건을 잘 못 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네, 일을 처리할 때는 새로운 걸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꾸 잊어버리고 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선호하지 않고 3번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한 65세 남자 2.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0세 여자 3.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4.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 5.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5번이죠. 여기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을 이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든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든 다 일상생활이 어려워야 돼요. 일상생활이 되면 65세 이상도 안 되고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 대상자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 대상자를 물어보면 일단 일상생활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먼저 살펴야 돼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수술을 했지만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는 65세가 됐지만 안 된다라는 거. 65세 이상의 노인은 질병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질병이랑 상관이 없어요. 또 2번에 관절염으로 수술한 70세 여자 그랬죠. 수술은 했지만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또 병원에 입원을 돼 있다라고 하면 아예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신청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4번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그럼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근데 5번은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그런데 나이를 보니까 50세예요. 50세는 65세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65세 미만이잖아요. 50세는. 그래서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질병을 보니까 뇌경색이에요. 뇌경색은 노인성 질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죠. 4번 노인 장기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2.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3. 장기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5.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지방단체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 신청을 하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을 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랑은 상관이 없고요. 신청자가 동일하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대신 신청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단에 노인장기요양 인정 절차를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가족, 이해관계인, 또 친인척,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본인이 공단에 신청을 하든지 가족이 신청을 하든지 공단에 신청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한테 대신 좀 신청을 해달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하고 가족만 돼요. 이 이해관계인하고 친인척은 직접 신청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이 공무원한테 대신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본인 아니면 가족만 된다라는 거죠. 장기요양 인정 방문 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라 공단 직원이에요. 그래서 공단에서 실시한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그럼 공단 직원인데 공단 직원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공단 직원이 소정의 교육을 받고 요 방문조사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아니라 공단에서 실시한다 이러면 맞겠죠. 4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그랬죠. 1차 판정은 장기요양 요 방문조사원이 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이 방문조사원은 그야말로 조사원이에요. 조사만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상자가 집에 있든 요양원에 있든 방문조사원이 방문을 해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요. 이 어르신의 상태에 대한 거를 뭐 할 수 있다 없다 해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가요. 이 체크한 거를 들고 공단에 들어가서 공단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컴퓨터에서 여기는 내가 체크를 했어도 점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안 되죠. 그런데 공단 컴퓨터에다 넣으면 점수가 나오겠죠. 여기가 이게 1차 판정이에요. 1차 판정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같은 말로는 조사 결과서라고 해요. 조사 결과서. 조사를 해가지고 온 결과서이다. 1차 판정이다 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컴퓨터는 누구 컴퓨터예요? 이 컴퓨터는 누구네 컴퓨터예요? 공단 컴퓨터죠. 그래서 1차로 판정하는 거는 공단에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을 하는 데는 어디예요?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등급위원회요? 등급위원회는 위원회지만 무슨 위원회? 판정위원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 판정을 한다라고 나오면 이거는 등급판정위원회고 등급을 판정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공단의 업무예요. 공단의 업무는 이러고 시험 문제가 나와요. 공단의 업무는 그러면 답이 등급 판정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등급을 판정하다라고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공단에다 냈잖아요. 그래서 공단의 업무는 등급 판정이에요. 그런데 여기 최종자가 들어가서 판정이 나오면 그거는 등급 판정위원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5번
노인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1. 보건복지부, 2. 지방자치단체, 3. 근로복지공단,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면 어디에다 청구를 해요? 그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기요양 급여는 시설급여가 있고 재가급여가 있다고 했어요.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 20%, 재가는 15%죠. 그리고 국가에서 똑같이 20%씩 부담을 해줘요. 나머지 100% 중에서 나머지 60%는 공단, 재가는 65%를 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인 부담금은 본인한테 받아요. 본인 부담금은. 요거는 국가고, 여기는 공단이죠. 그러면 본인한테 20%를 시설이다 치면 본인에게 20%를 받고 매월 초에 공단에다 이 국가 거 20%하고 공단 거 60%에서 80%를 공단에다 청구를 하는 거예요. 보호자한테 요거를 받았으니 나머지 80%에 대한 거를 달라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청구를 해요? 공단에다 청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단은 심사를 해서 누구한테 줘요? 누구한테 줘요? 요양시설에서 청구를 했으니까 청구한 데다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다 보험을 들었는데 어디를 다쳐가지고 보험료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디에다 청구해요? 보험회사에다 청구하잖아요. 그게 공단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줘요? 나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게 시설이에요. 청구하면 지급을 하는 거다. 그럼 청구는 요양시설에서 공단에다 청구를 하면 공단은 심사를 한 후에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심사에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공단에서는 요양시설로 지급을 하는 거죠. 지급. 공단에다 청구를 하면 공단에서는 시설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누가 청구하고 어디에다 지급을 하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4.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5.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죠, 2번. 1번은 대상자 가족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돼요. 2번은 대상자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죠? 3번은 뭐가 틀렸어요?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의료 행위가 아니라 이게 응급 처치를 한다. 이러면 맞는 답으로 바뀌겠죠. 응급처치를 한다 해서 맞는 걸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4번에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기관보다는 개인의 욕구가 더 중요한 거예요. 5번에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상태에 대한 거를 보고를 해요. 누구한테 보고해요? 시설장, 기관장한테 보고를 해요. 이거 보고하는 게 뭐예요? 요양보호사 역할 중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다.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상태가 달라진 건 뭐예요? 내가 관찰을 한 거죠. 관찰. 상태를 살피는 거는 관찰자의 역할이에요. 요양보호사 역할 중에서. 7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말법, 2. 편지 대필, 3. 구강관리 돕기, 4. 청소 및 주변 정돈, 5. 관공서 방문 시 동행.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개인활동은 5번이죠.
집 밖으로 나가는 거다. 산책, 병원, 관공서, 뭘 사러 뭐 슈퍼를 간다든지 아니면 장을 보러 나간다든지 어쨌든 집에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거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말벗은 정서 지원 서비스. 현지 대필도 정서 지원 서비스. 구강관리는 신체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4번의 청소 및 주변 정도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예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8번 다음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사전 동의 없이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함, 1.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몇 번이에요? 네, 4번에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이죠.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면 내가 비밀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또 내 동의도 없이 방문을 벌컥벌컥 열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또 사생활 침해죠. 그죠? 네. 이것도 요 8번 문제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예요. 9번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학대 유형은 1. 유기, 2. 자기방임,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몇 번이에요? 1번 유기예요. 유기는 버리는 거. 대상자가 인지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문을 안 잠가 놓으면 열고 나가서 집을 잊어버린다. 그런데 문을 열어놨어요. 그럼 나가겠죠. 그럼 고의적으로 가출해가지고 잃어버려요. 이거는 내다 버리는 거랑 똑같은 유기에 해당이 돼요. 또 유기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켜놔요. 그리고는 면회도 안 가고 돈도 안 내고 이것도 유기예요. 또 자기 방임은 자기 스스로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별한 노인이 본인도 따라 죽겠다고 밥도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이런 것. 그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을 자기방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정서적인 학대는 말로 하는 학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로. 그리고 신체적인 학대는 때리거나 꼬집거나 이런 거. 5번은 경제적인 학대는 돈이나 부동산 이런 금전적인 거랑 관련이 있는 거. 이걸 경제적인 학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번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음란한 사진을 전송함,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노출함, 1. 육체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시각적 성희롱, 4. 심리적 성희롱, 5. 사회적 성희롱. 이거는 보는 거죠. 그죠? 이거는 시각적인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죠. 음란한 사진을 전송을 했어요. 그 문자가 와가지고 무슨 문자인가요? 딱 봤더니 음란한 사진이 왔어요. 내가 봤잖아요. 시각적인 성희롱. 내가 보기 싫은데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노출해서 나로 하여금 보게 만든 거. 이것도 다 시각적인 성희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11번 요양보호사 채용 과정에서 기관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지원서를 보니 나이가 많아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가 힘들 것 같네요. 1. 자유권, 2. 참정권, 3. 평등권, 4. 신체적 안전보장권리, 5. 휴식 및 여가 보장권리. 이거는 뭐에 대해서 침해가 받았어요? 네, 평등권이죠. 평등하지 않게. 그러면 지원서를 보고 나이가 많아서 돌보는 업무가 힘들 것 같으면 부르지나 말죠. 그쵸? 기껏 불러놓고 나이가 많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평등권을 침해받는다라는 거죠. 1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2.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3. 학대 발견 시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4.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종결한다. 5. 종교에 상관없이 시설 내 종교 행사에 참석시킨다. 1번이죠.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대상자하고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그쵸.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 아니다 그러면 수평적이요 이렇게 하는데 상호 대등한 관계예요. 13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으로 옳은 것은 1. 장기 요양 기간을 알선한다. 이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3. 대상자로 인한 업무 고청을 보호자에게 토로한다. 4.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용무는 서비스 제공 중에 처리한다. 5.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경우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해결한다. 몇 번이에요? 네, 2번에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유인 알선하지 말라고 그랬고 대상자로 인한 업무 고충을 왜 보호자한테 토로할까요? 기관장한테 상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개인적인 용무는 서비스 제공 중이 아니라 제공 후에 처리해야 되고요.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된다. 악화된 거 관찰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보고를 해야죠. 보고. 정보를 전달을 해야지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죠. 14번 재가 대상자와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1. 반발로 친근하게 대상자를 대한다. 2.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3. 대상자 부재 중에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4.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한다. 5. 계획된 시간보다 연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몇 번이에요? 네, 2번에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했죠. 반말하면 안 돼요. 대상자가 없을 때는 서비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네. 15번 다음 상황에서 직업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는 서비스 제공 중 전화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업 부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대상자를 공감하며 위로한다. 2. 다른 대상자에게 이야기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한다. 4. 대상자에게 부도 사유를 묻는다. 5.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네, 5번이죠. 내색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신뢰감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거를 또 대상자한테 물어보면 대상자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들었는데 아는 체 하면 안 되겠죠. 16번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간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된다. 3.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강직이 나타난다. 4.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5.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 4번에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어요. 수근간 증후군은 손목의 정중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엄지손가락 반,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반에 그쪽에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건을 잡으려면 떨어뜨리고 그리고 밤의 통증이 완화가 아니라 밤의 통증이 더 심해져요. 그러면 이때 통증이 심해졌을 때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통증이 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에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17번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위는 1. 손톱을 둥글고 짧게 자른다. 2.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3. 목욕 후 피부에 보습제를 바른다. 4. 비닐장갑을 끼고 흡인병을 비운다. 5.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몇 번이에요?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는 맨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는 거가 되겠죠. 나머지는 손톱 둥글고 짧게 자르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고 목욕 후 피부에 보습제를 바르면 뭐 갈라지거나 뭐 이런 현상이 없어지겠죠. 비닐장갑을 끼고 흡인병을 비웠으니까 분비물, 배설물 만질 때는 비닐장갑 끼라 그랬죠. 근데 비닐장갑을 꼈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가 다 끝나면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씻는다가 답이 되겠죠. 18번 시설 대상자가 아침에 속이 쓰리다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2. 위장약을 먹어야 할 것 같네요. 3. 괜찮아요. 저는 아침마다 그래요. 4. 제가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할게요. 5. 위가 쉬어야 하니까 아침 식사를 거르세요. 몇 번이에요? 4번 이제 전달하는 거. 전달.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할게요. 그죠? 19번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1. 당내성 증가, 2. 타액 분비 증가, 3. 칼슘 흡수 증가, 4. 위산 분비 저하, 5. 약물 대사 능력 저하. 5번이죠. 간 기능 신장 이게 나오면 약물에 대해서 나와야 돼. 약물 대사 능력이 저하가 된다. 20번 항결핵제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주 동안 복용한다. 2.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3.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한다. 4.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5. 항결핵제 중 한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몇 번이에요? 4번이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또 같이 해야 되는 거가 객당 검사를 같이 해야 돼요. 항결핵제는 2주 동안 복용을 하는 게 아니라 2주간 복용을 하게 되면 전염력이 없어져요. 격리해서 해제가 되는 게 2주예요. 복용하는 거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복용을 하고요. 증상이 없어도 복용량을 줄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사가 줄여주는 대로 드셔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판단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3번에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가 아니라 2주간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격리해서 해제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항결핵제 중에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을 해요. 그래서 간이 손상을 입을까봐 간 기능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21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는 1. 인대의 탄력성 감소, 2. 허리의 피하지방 감소, 3. 뼈의 질량 증가, 4. 다리의 지방 증가,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몇 번이에요? 1번에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인 거죠. 허리의 피하지방은 증가해요. 엉덩이의 피하지방도 증가. 그래서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다 라고 보시면 되죠. 22번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수포가 피부 감각 신경 말단을 따라 띠 모양으로 나타나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동반됨. 1. 건선, 2. 자반증, 3. 대상포진, 4. 피부건조증, 5. 말초신경병. 대상포진이죠. 대상포진은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동반이 돼요. 이거를 뭐라 그런다? 자결감이라고 해요. 23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1.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2.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없다. 4.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온다. 5.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다. 정답은 4번이죠.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온다. 그래서 방광 밑에 요도 있고 여기에 전립선이 있다 그랬어요.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죠.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전립선은 남자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전립선 커져요. 커지니까 요도를 막는다 그랬어요. 눌리죠. 요도가 여기가. 그러니까 방광에 있는 소변이 나오지 못해 쫄쫄쫄쫄 나오는 거죠. 힘을 줘야 나오고 많이 나오지도 않고 남아있는 잔뇨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변이 또 마렵고 자주 마렵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소변 줄기는 가늘어지고 배뇨 횟수는 증가하고 배뇨 후에는 소변이 차 있으니까 잔뇨감이 있고 소변 마려운 느낌이 계속 있죠. 24번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내분비계 변화는 1. 공복 혈당이 감소한다. 2.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3. 기초 대사율이 증가한다. 4. 포도당 대사 능력이 증가한다. 5.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몇 번이에요? 2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요거는 그냥 외우세요. 네. 그 다음에 25번. 초기 단계의 경증 치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환각, 2. 대소변 실금, 3. 단기 기억력 저하, 4. 신체활동 제한, 5. 의사소통 불가능. 초기는 기억력이 떨어지죠. 단기 기억력 저하예요. 26번. 파킨슨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뇌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한다. 2.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이다. 3.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 발생한다. 4. 안정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5. 손상된 쪽 뇌의 반대쪽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4번이죠. 파킨슨 그러면 도파민이 부족이에요. 과잉 분비가 아니라 도파민은 부족이고 안정시 떨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이 두 가지가 잘 나와요. 도파민하고 안정시 떨림하고 나오면 도파민은 과잉이라고 써 있어요. 왜냐면 안정시 떨림이 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정시 떨림이 안 나오면 도파민이 부족하다. 이게 답이 되겠죠. 부족하다라고 나오면. 그 뇌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거는 뇌경색. 그죠? 손상대적 뇌의 반대쪽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거 뇌경색이나 뇌졸중, 뇌출혈 이런 것들이죠. 27번. 운동을 어렵게 하는 노인의 신체 기능 변화는 1. 심근의 두께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흉곽 탄력성 증가, 4. 관절 운동 범위 증가, 5.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은 2번의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죠. 나머지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심근의 두께가 감소하고 흉곽의 탄력성 증가, 관절 운동 범위 증가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증가하면 좋은 거죠.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균형 및 조정 능력이 감소가 되면 균형도 못 잡고 자꾸 넘어지려고 하고 이러면 운동을 할 수가 없겠죠. 28번.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염 시기로 심장병을 예방한다. 2. 저잔여 시기로 변비를 예방한다. 3. 채소 섭취로 산화작용을 돕는다. 4.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 5. 동물성 지방 섭취로 혈관 탄력성을 높인다. 몇 번이에요? 네, 4번에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도와야 되겠죠. 고염이 아니라 저염이죠. 심장병, 고혈압에는 저염 저지방이에요. 그리고 변비를 예방하려면 고잔여 시기로 해야 되는 거죠. 섬유질이 많은 거. 네, 그리고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 지방을 섭취를 해야 되겠죠. 29번.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쓴 약은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2.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3. 약 복용 시간을 놓친 경우 용량을 2배로 늘려 복용한다. 4. 처방이 바뀌면 이전 약을 모두 복용한 후 바뀐 약을 복용한다. 5.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 정답은 5번이죠. 알약은 분할선이 있는 것만 자르거나 분쇄를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삼키기 힘들다 그러면 분할할 수 없는 약을 삼켜야 되는데 삼키질 못해요. 그러면 처방을 바꿔서 용량이 작은 거를 용량이 작은 거를 2알을 먹는다든지 물약으로 바꾸든지 해야 되겠죠. 약은 우유와 같이 복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약이 없다고 약은 얻어먹지도 말고 주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약 복용 시간을 놓쳤다 해서 용량을 2배를 늘리면 어떻게 돼요? 과량으로 복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을 복용 시간을 놓쳤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침 7시 30분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9시에 생각이 났어요. 그럼 이때 복용을 하면 돼요. 그런데 12시에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12시에 또 점심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약, 점심약을 같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약의 처방이 바뀌면 이전 약을 모두 복용하는 거 아니라 바뀐 약부터 먹고, 만약에 이전 약의 용량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상의를 해야 돼요. 이 약을 바뀐 약을 먹고 나서 전에 약을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되는 건지, 요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30번 금연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1. 후각과 미각이 무뎌진다. 2.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진다. 3. 심장 발작 위험이 증가한다. 4.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한다. 5.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여기서 제일 좋은 건 5번이죠. 나머지는 금연을 했는데 후각도 안 좋아지고 미각도 안 좋아지고 혈압은 더 높아지고 심장 발작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하면 금연을 하겠나요? 안 하죠. 이거는 아주 죽으라는 건데 금연해가지고 죽으라면 금연하겠나요? 금연을 하게 되면 혈액 안에 있는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이것만 좋은 거죠. 31번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 백일해, 2. 파상풍, 3. 폐렴구균, 4. 대상포진, 5. 인플루엔자. 몇 번이에요? 2번이죠. 10년마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파티를 하라고 그랬죠. 파상풍, 디프테리아. DPT,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요거를 65세가 되면 이 세 가지를 1회 접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매 10년마다 맞아야 되는 거는 백일해만 빼고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만 맞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씩 뭐를 하라고요? 파티를 하라고요. 파티, 액센트. 파상풍, 디프테리아. 왜냐면 파상풍 아니면 디프테리아가 나와요. 대상포진은 60세, 폐렴구균은 65세, 인플루엔자는 매년 예방접종 해야 되죠. 예방접종 문제 한 문제씩은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3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보고한다. 2.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3.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 구두로 보고한다. 4. 상황이 급할 때 원인부터 순차적으로 보고한다. 5.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서면으로 먼저 보고한다. 몇 번이에요? 네, 2번이죠. 서비스의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하는 거죠.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이거를 뭐라 그러면 주관적이라고 그래요. 주관적은 안 되고 객관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고 내용이 복잡하면 구두가 아니라 서면 보고를 해야 돼요. 글로 써서 보고를 해야 되고, 상황이 급할 때는 원인부터가 아니라 결과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어르신이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다 부러진 걸 뒤에 얘기해야 되는데, 부러진 걸 맨 마지막에 이 어르신이 점심 식사하시고 잘 계셨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뒤에 가서 부러졌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부터 보고를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이거는 서면이 아니라 구두 보고예요. 상황이 급하거나 급할 때는 빨리 말로 다 먼저 보고하고 그 뒤에 서면으로 보고할 일이 있으면 서면으로 또 작성을 하면 되겠죠. 33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1. 장기 요양 서비스 비용 절감, 2.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 3. 요양보호사 업무의 원활한 연계, 4.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5.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 단축. 몇 번이에요? 네, 3번에 요양보 업무의 원활한 연계이죠. 그죠? 내가 그만두고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기록한 내용이 있으면 훨씬 더 인수인계 하기가 좋고, 또 내가 미처 인수인계 못한 거를 이 기록을 보고선 대상자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이 되고요. 34번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작성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2.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없다. 4. 작성한 후 병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다.
연명의료 중단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가 중단된다. 몇 번이에요? 3번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없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보호자 동의 없이 작성이 가능해요. 작성 후에는 철회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을 한다. 등록은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다만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등록을 했다고 해서 의료기관끼리 연계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족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를 해놔야지 나중에 본인만 알고 있다가 연명의료가 필요치 않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연명의료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이야기를 해놔야 되고요. 연명의료를 중단할 때는 중단을 하더라도 뭐는 해준다 그랬어요. 물과 영양분, 네. 그리고 산소,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 요거는 해줘야 되는 거고요. 진통제. 요거는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또 항암제, 혈액투석, 혈압이 떨어졌을 때 맞는 승합제, 또 수혈, 이런 거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 해줘야 될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물, 영양분, 산소, 또 통증이 암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는 줘야 된다라는 거죠.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안위를 위해 기저귀를 제거해 준다. 2.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담요를 사용한다. 3.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4.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5.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낮춰준다.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는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숨쉬기도 바쁜데 거기에 쏟을 에너지도 부족한데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고 뭐하는 이런 쪽에다가 다 소비할 체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못 먹어요. 그런데 음식이나 수분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안위를 위해서는 기저귀를 착용을 해줘야 돼. 기저귀를 착용을 해준다. 왜냐면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는 항문이 열리고 근육에 힘이 떨어져요.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략근을 조여주는 이런 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실금, 요실금 이런 게 있는데 자꾸 옷이 젖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기저귀를 채워줘야 되고 또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담요는 덥지만 전기 담요는 사용하지 않아요. 전기 담요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온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대상자가 뜨겁다라는 말을 못하겠죠. 그러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더라도 평소처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숨 쉬는 거가 어려워지죠. 임종이 임박하면 호흡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럴 때는 상체를 낮춰주는 게 아니라 상체를 조금 올려줘야지 호흡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35문제 보고 잠깐 쉬었다 하실게요.